도파민은 내 스스로 생활 개선이나 운동의 조절을 통해서 도파민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에 한계는 있어요. 이것이 약을 막 갑자기 끊고서 내가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도파민을 스스로 최대한 증진시키는 건 한계가 있죠.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제 어느덧 12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사계절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겨울에 대한 부분,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환자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몸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겨울이 되기 전에 이 11월, 12월 때 추워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파민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그 도파민 약의 복용에 대해서 온오프가 뚜렷한 분들, 약효 기간과 약효 소진 기간이 명확한 분들의 경우는 너무 뚜렷하게 그 차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전에 비해서 내가 약을 먹으면 최소한 4시간은 효과가 갔는데 3시간밖에 안 간다. 그때부터 굉장한 두려움이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여러 가지 상황 또는 몸의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효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약효에 대한 효능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게 정말 일시적으로 몸이 출렁거리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병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파민이 줄어드는 일시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요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절, 기온에 대한 요인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 병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를 꼽자면 제가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면 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큽니다. 평균적으로 수면의 질과 양이 떨어지긴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간헐적으로 잠을 통 못 이루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시는 얘기가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많게는 3일 정도는 통 잠을 못 잔다. 나머지 날은 비교적 잘 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도파민의 사이클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잔 날과 잠을 잘 잔 날은 그 다음 날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약효의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잘 잔 날은 약이 잘 듣고 잘 못 잔 날은 약이 잘 안 듣고, 마찬가지로 또 수면 못 자는 것이 제가 변비라고 했죠. 변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날과 그 다음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약효 시간도 길어져요. 근데 이제 변을 3, 4일간 못 본다. 그럼 그때부터 약효 시간도 짧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요인뿐만 아니라 뭐 제일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나 과로. 파킨슨 환자분이 과로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일을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오늘은 날도 좋으니까 산에 한번 가보자. 근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하고 같이 어울려서 간다. 그럼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갔다 와야 되는데 며칠은 알아눕는 거죠. 저는 이건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운동을 과하게 해서 오히려 도파민을 과하게 소모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에 따른 피로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실제 약효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먹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 자주 듣는 것이 단백질은 이 도파민제와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고기는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절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 고기가 들어갔을 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보다도 식사량, 소화기관의 운동성, 얼만큼 음식물을 오랫동안 정체시키지 않고 잘 흘러내리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도파민제에 있는 레보도파 성분이 포장까지 가야만 그때 비로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빈속에 먹으면 그게 위에서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장까지 흘러내려가요. 그게 뭐 30분이면 내려갑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약효가 나니까. 식사를 하고 약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음식물에 섞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장 안에서 마치 그 세탁기에서 이 세탁물이 돌듯이 그 안에서 그냥 버무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으로 내니까 시간이 걸릴 뿐더러 약효가 발현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전과 식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해 본다면 먹는 양이 적절하면, 그러면 위장에서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소화를 시키니까 그때는 빨리 내려가고 흡수도 잘 되는데, 좀 과식을 하면, 그래서 밥을 2공기를 먹었다, 그럼 위가 그 안에 정체가 되니까 거기서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오래 걸린 만큼 약효가 발현된 시간도 늦을 뿐더러 흡수도 늦어져요. 그래서 식사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침에는 약효가 잘 듣는데 점심 때는 약효가 요즘 안 들어요. 보면은 이제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데 점심은 밖에 나가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벌써 요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외부적인 요인,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활동이나 스트레스적 요인,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소화 상태에 대한 요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내가 약효가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는 무조건 이 병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저희가 그런 생활 모니터링을 저희 한의원에서는 매일 해드리고 있거든요. 환자분이 그날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에 비해서 약효가 떨어졌어요. 이런 걸 할 때 저희는 그걸 찾아드리거든요. 스스로가 체크해보고 원인을 찾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도파민의 일시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의심을 해야죠. 이 병이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나 도파민에 활성되는 이 회로가 이제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요인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생활적인 그런 요인들에 대한 것이 특별히 없다면 뇌에서의 도파민의 분비나 도파민의 활성화되는 그런 회로가 저하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약을 조금 늘려 복용하는 게 일단 좋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 내가 힘드니까 약을 늘리지만 생활적인 도파민 증진을 통해서 다시 약을 예전으로 복용량을 돌릴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서 그 과정으로서 약을 일시적으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올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회 복용량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회 복용량은 유지를 하고 복용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도파민의 활성 능력이 떨어져서 약을 더 올리게 되면은 1회 복용량의 어떤 그 기존의 용량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몸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덜 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내가 약효가 오르면 예전만큼 똑같이 좋은데 단지 시간이 짧아졌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회 복용량을 올리는 것보다는 복용 횟수를 늘려서 좀 오프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본인이 테스트를 해가면서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약을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도파민은 내 스스로 생활 개선이나 운동의 조절을 통해서 도파민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에 한계는 있어요. 이것이 약을 막 갑자기 끊고서 내가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도파민을 스스로 최대한 증진시키는 건 한계가 있죠.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운동이죠. 근데 운동 외적인 것도 많아요. 제가 도파민 증진 요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쾌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다양한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단계를 올라서는 그런 것들이 도파민을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을 잘 조합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50%만 했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약효가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0%, 80%더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운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매일매일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좀 편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더 효율적이고 더 도파민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지만 그거를 매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타협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약효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운동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네? 제가 운동도 도파민적인 운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도파민적인 활성을 자극하는 그런 운동을 좀 더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도파민 증진과 관련된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 조금 활동을 해야 증진된다고 하셨는데 추운 날씨에 밖에서 좀 움직이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자율신경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자율신경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추우니까 무조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추울 때 옷을 좀 더 잘 껴입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추위에 적응하는 그런 식의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의지로서 내가 막 너무 추운데 참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반대가 되죠. 오히려 더 추위에 밀려서 경직이 심해지고 몸의 스트레스 요인이 커지는 건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의 양이든 운동의 강도든 운동 환경이든 적절히 하는 게 좋다. 적절히 한다는 것은 어떤 경계선을 건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서 멈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추운 환경에서도 내가 이 정도는 견딜만 해 정도까지 그 상태로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죠.